손혜원 의원이 투기 의혹과 관련해 예고한 대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검찰은 시민단체가 손 의원이 목포 문화재 거리 지정 과정에서 문화재청에 압력을 가했다며 고발한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손혜원 의원의 투기 의혹에 대해 야 3당이 함께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바른미래당은 특검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가 정쟁으로 가선 안 된다며 국정조사나 특검을 수용할 생각이 없음을 내비쳤습니다. 젊은 빙상인 연대와 손혜원 의원이 오늘 빙상계 성폭력 추가 피해 사례를 익명으로 공개하면서 가해자 가운데 전직 대표팀 지도자도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또 가해자들이 제재도 받지 않고 코치 생활을 이어가는 건 한국체대 전명규 교수의 제자이기 때문이라며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명규 교수는 기자회견을 열고 조재범 전 코치의 성폭력과 상습 폭행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은폐 의혹을 반박했습니다. 젊은 빙상인 연대에 대해서는 자신의 비리를 내용을 알려주면 합의서를 써주겠다고 조 전 코치를 회유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법농단의 정점으로 꼽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영장실질심사가 모레 오전부터 열립니다. 사상 첫 전직 대법원장 구속영장 심사는 검찰 출신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았는데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네, 뉴스큐 2부 시작합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여 있는 손혜원 의원이 예고한 대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손 의원이 탈당을 한 만큼 이번 사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대응하지는 않겠다는 방침이지만 야당은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까지 꺼내들며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기성 기자가 먼저 보도합니다. 손혜원 의원이 예고했던 대로 탈당계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투기의 아이콘이라고 지적한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을 향해 진정한 배신의 아이콘이라면서 설전을 이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손 의원이 탈당까지 한 만큼 당분간 이번 사안에 대해 공식적인 반응을 하지 않고 무대응 전략을 펼치면서 파문확산 차단에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국회가 연초부터 정쟁의 장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가 정쟁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생을 챙기고 지금 진전되고 있는 남북 관계의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국회가 무엇을 할 것인지. 당 지도부의 이런 움직임과 달리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손 의원을 옹호하는 발언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관련된 세금도 다 내고 그 정보도 다 공개를 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차명이라고 보는 일반적인 유형에 비춰보기에는 개념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연일 공세의 고삐를 죄고 있습니다. 손 의원의 탈당은 진실규명에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평가절하하면서 손 의원과 민주당이 당당하다면 특검과 국정조사를 수용하라는 겁니다. 특검과 국정조사를 한번 당당하게 받으실 것은 어떤지 요구합니다. 손혜원 의원에 대한 법적 검토가 끝나는 대로 일단 검찰 고발하고 정권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국회 상임위 하려고 하는데 상임위에서 제대로 규명이 되겠습니까? 국정조사라도 해서. 민주평화당 역시 이번 투기 의혹을 검찰 조사만으론 해소하기 어렵다면서 국정조사를 당론으로 채택하며 가세했습니다. 손 의원이 탈당했지만 전국 정세는 더 깊어졌고 1월 임시국회 개점위협 상태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을 한 손혜원 의원 관련 의혹들은 이제 검찰 수사로 가려지게 됐습니다. 정치권 공방 속 고소 고발이 예고된 가운데 검찰은 손 의원이 자신의 지위를 남용해서 사적인 이익을 챙기려 했는지 수사할 전망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손혜원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며 SBS를 검찰에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를 고발하려고 합니다.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과 제가 걸 수 있는 모든 이유를 다 걸어서 여기에 보수단체들의 고발까지 이어지며 검찰은 사건을 남부지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우선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손 의원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로 일하며 문화재 지정 관련 미공개 정보를 얻었는지, 또 다수의 부동산을 사들일 때 이 정보를 이용한 정황이 있는지 파악하는 게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만약 손 의원이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돈을 벌려고 부동산을 사들였다면 부패방지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다수의 건물을 사들이는 과정 역시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카에게 건물을 사게 한 것과 게스트하우스 매입 과정 등 부동산 실명법 위반 여부가 쟁점인데 검찰이 자금 출처 파악에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검찰은 목포 문화재 거리가 등록문화재로 지정되는 과정 역시 살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일부 단체는 손 의원이 문화재청에 압력을 행사했을 수도 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손혜원 의원은 이 모든 의혹을 허무맹랑한 주장이라며 거듭 부인해왔습니다. 문화재 지정을 막아야 오히려 이익을 얻을 수 있고 부동산은 자금 출처가 명확하다는 겁니다. 검찰 조사를 통해 그런 사실이 밝혀진다면 그 자리에서 저는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겠습니다. 손 의원이 예고한 고소장이 접수되면 고맙습니다. 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보이지만 처벌 가능성은 작다는 게 법조계 중론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네, 오늘은 빙상계 기자회견장에도 등장을 했지만 이 40년 경력의 광고 디자인 전문가 출신인 손혜원 의원은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상품 수십 개를 장명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지난 총선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발탁을 했을 정도로 이른바 대표적인 친문 인사로 꼽히고 있는 손혜원 의원. 거침없고 솔직한 발언으로 주요 사안들마다 화제를 몰고 왔습니다. 이번엔 우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손혜원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을 앞둔 2015년 7월에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의 홍보위원장으로 정치에 발을 디뎠습니다. 참이슬과 처음처럼 같은 유명 상표를 만들어낸 광고 디자인 전문가로 이름을 알린 손 의원은 당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직접 발탁한 것으로 화제가 됐습니다. 특히 김정숙 여사와는 숙명여고 동창이기도 합니다. 손 의원은 입당 후 직접 당 이름을 더불어민주당으로 바꾸며 실력을 발휘했고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정청래 전 의원의 지역구였던 마포 을 지역을 물려받아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손 의원은 솔직하고 거침없는 성격으로도 유명합니다. 지난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당시 새누리당 이은재 의원과 거친 말을 주고받으며 설전을 벌였고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고. 나 정말 수준이 제대로 배웠어야 말이지. 아는 게 그런 거밖에 모르잖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선동열 전 야구대표팀 감독을 증인으로 불러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후배들을 돕고 싶어서 특정 후배를 돕고 싶어서 아닙니다. 공정하지 않지만 이 후배들이 나름대로 우승하는데 도움도 되겠다 싶어서 공정하지 못한 결정 내린 거 아닙니까? 그 정도 아닙니다. 사과 못 하시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최근에도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에 대한 인신공격성 글을 SNS에 올렸다가 삭제하기도 하는 등 이슈마다 화제를 몰고 다녔습니다. 일부 언론들의 잇따른 의혹 제기에도 손 의원은 직접 SNS와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거세게 반격을 가하며 조금도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내 전통문화에 남다른 애정을 보여온 손 의원은 하지만 전통문화 지킴이라는 본인의 희망과는 반대로 투기 의혹 논란 속에 탈당과 법적 소송이라는 험난한 정치 행보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YTN 우철입니다. 연일 빙상계 성폭력 파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젊은 빙상인연대와 손혜원 의원이 빙상계 성폭력 추가 피해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독점적 권력을 휘둘렀던 전명규 한국체대 교수가 당시 사건을 알고도 은폐하려 했다며 책임을 촉구했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빙상계 성폭력을 추가 폭로한 젊은 빙상인연대와 손혜원 의원은 구체적인 사례 공개에 집중하기보다 전명규 교수 비판에 날을 세웠습니다.
빙상 선수 A씨가 10대 시절부터 코치로부터 수차례 성추행을 당했지만 가해 코치는 전 교수의 보호 아래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훈련 도중 자세를 교정해준다는 핑계로 강제로 안거나 입을 맞추고 그런 일이 계속됐다고 증언했습니다. 전 교수의 성폭력 은폐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손 의원은 당시 피해 선수와 전 교수가 주고받은 문자 내용을 공개하며 전 교수가 피해 사실을 알고도 덮기에만 급급했다고 폭로했습니다. 그러면서 빙상계의 대부로 불리는 전 교수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피해 선수들의 입을 막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그날 밤 무슨 일을 겪었는지 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라고 전명규 교수에게 문자를 보냈더니 전명규 교수가 이렇게 답장을 했습니다. 내가 빨리 벗어나길 바래. 그것이 우선이야. 젊은 빙상인연대도 빙상계 미투 사태와 관련해 전 교수의 책임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에도 전 교수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와 함께 체육계 전반에 걸친 성폭력 전수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제자가 가해자고 제자가 피해자인 상황에서 전 교수는 3월 1일부터 안식년을 즐기려고 했습니다. 전 교수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지도자냐고, 당신이 교수냐고, 당신이 스승이냐고. 젊은 빙상인연대는 성폭력 피해 사례에 대한 증거 자료를 수집해 가해자에 대한 경찰 고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차정훈입니다. 빙상계 파벌 문제와 폭행, 성폭행 의혹까지 각종 논란에 거론됐던 전 빙상연맹 부회장 전명규 한국체대 교수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심석희 선수에게 사과했지만 각종 의혹에 대해선 정면 반박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먼저 빙상 문제로 국민들에게 아픔을 준 데 대해 고개 숙여 용서를 구합니다. 지난해 국정감사 이후 석 달 만에 모습을 드러낸 전명규 교수. 국민에게 그리고 심석희 선수에게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집중된 갖가지 의혹에 대해서는 정면 반박했습니다. 심석희 선수 상습 폭행 피해는 알지 못했고 특히 기자회견 무마 등 사건 은폐 의혹에 대해선 오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조재범 코치가 석희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왔다는 것도 사실은 저는 몰랐습니다. 빙상계 폭행과 각종 파벌 문제의 배우라고 밝힌 조재범 코치의 옥중 편지에 대해서는 형을 감면받기 위해 거짓으로 쓴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를 받았고 수사 결과를 통해 사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조재범 전 코치를 살려주겠다고 말한 것이 사실이냐는 질문에도 오해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석희에게 회장님이 보고를 잘못 받으신 것 같다. 너 저기에 신경 쓰지 말고 시합에 전념해라 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과거 논란이 됐던 고 노진규 선수 사망 사건. 안현수 선수 기화와도 자신이 관련돼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했습니다. 젊은 빙상인연대의 주장에 대해 전명규 교수가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앞으로 진실을 둘러싼 치열한 갈등이 예상됩니다. YTN 홍서옥입니다.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한 김태우 전 수사관이 첫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자신이 보고한 여권 인사의 비위 의혹을 청와대가 무시했다고 거듭 주장하면서 추가 폭로도 예고했습니다. 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와대를 겨냥한 폭로를 이어온 김태우 전 수사관은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폭로했던 의혹들을 1시간 넘게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특히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가 한 사업가 조카의 포스코 입사 청탁을 대가로 1,000만 원을 받았다는 첩보를 당시 임종석 비서실장에게 보고했지만 묵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치는커녕 비서관은 특감 반장을 통하여 저에게 보안을 잘 지키라고 하였고 그로부터 한 달도 되지 않아 우윤근이 러시아 대사로 임명되었습니다. 김 수사관은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증거라며 지난 2017년부터 1년 동안의 구체적인 첩보 일자와 내용을 일일이 열거했습니다. 또 예산 횡령과 공직자 불법 감찰 의혹을 제기하면서 청와대의 범법 행위를 밝히기 위해 추가 폭로를 검토 중이라고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지인에 대한 경찰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실적 확인을 위해 제한된 정보만을 받았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지인이 관련된 사건을 제가 묻거나 지인의 이름이나 지인의 회사는 일체 언급한 사실이 없습니다. 앞서 4차례에 걸쳐 김 전 수사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서울 동부지검은 청와대 관계자들의 소환 여부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청와대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수원지검은 김 전 수사관을 비밀 누설 혐의로 조만간 소환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익제보냐 비위공무원의 일탈이냐, 해를 넘겨 이어진 날선 공방은 결국 검찰 수사를 통해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염한웅 과학기술자문위원회 부의장의 음주운전 전력에 눈감았다는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원의 주장에 대해 청와대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은 서면 브리핑에서 염 부의장의 단순 음주운전 전력을 인사검증 때 이미 알고 있었고 그때는 공직인사 7대 기준 발표 이전이었으며 비상임위원인 점을 고려해 그대로 임명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이틀 북한과의 협상에서 큰 진전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트위터를 통해 오바마 정부 말기 상황과 지금을 비교하라며 북한과 엄청난 진전을 이룬 것에 대해 언론이 평가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 고위 대표단과 좋은 만남을 가졌다면서 다음 달 말 김 위원장과 만나길 고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렇게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다음 달 말로 예정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급변한 한반도 정세는 두 번 다시 없을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두 번 다시 없을 기회, 이 기회를 계기로 북핵 문제를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해서 우리 경제 새로운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임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다음 달 말 열릴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강한 기대감을 표시했습니다. 지난 주말 있었던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방미 결과에 북미 양측 모두 만족한다는 평가를 미국 측이 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스웨덴에서 진행 중인 북미 실무대화에 우리 측이 참여하는 것도 전망을 밝게 하는 소식이라며 우리는 이번 기회를 반드시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전 이후 65년 만에 처음 찾아온 두 번 다시 없을 기회입니다. 반드시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평화를 구축하고 평화를 우리 경제의 기회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관계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온 과거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국민과 정치권이 국가적 대의라는 관점에서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국가와 민족의 미래가 달려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잘 할 수 있다면서 더욱 적극적인 중재 의지를 밝혔습니다. 우리는 구경꾼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상황을 함께 이끌어왔습니다. 끝까지 잘 되도록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해야 하고 또 할 수 있는 몫이 큽니다. 문 대통령의 상황 인식에는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방미 기간에 북한과 미국 사이에 이뤄진 2차 북미 정상회담 준비 논의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담겨 있습니다. 스웨덴에서 열리는 국제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에게서 회담 내용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곳에서는 이도훈 본부장과 비건 대표,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의 남북미 3자 대면도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측이 공유한 워싱턴에서의 회담 내용을 문 대통령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어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인 비핵화와 상응 조치의 수준을 두고도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사법농단의 정점으로 꼽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영장실질심사가 모레 오전에 열립니다. 헌정 초유의 전직 사법부 수장 구속 여부는 검찰 출신의 후배 법관이 맡았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속기로에 놓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운명은 25년 후배인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손에 달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23일 오전 10시 반
명 부장판사의 심리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합니다. 명재권 부장판사는 1998년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로 임관해 검찰총장 표창을 받았고 10년여 만인 2009년부터 판사로 옮겨 재판 업무를 맡았습니다. 지난해 8월 추가 임명된 이후 박병대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지만 고영한 전 처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공모관계가 소명되지 않는다며 기각했습니다. 지난해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박병대 전 처장의 구속 여부는 같은 시각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리합니다. 허 부장판사는 행정처에 근무한 적은 없지만 박병대 전 처장의 공범으로 지목된 강영주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의 배석을 지낸 적이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구속 여부를 심리하는 데 문제 없다는 입장이지만 어떤 결과가 나오든 공정성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사법농단 의혹으로 구속된 건 핵심 실무를 이끌었던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유일합니다. 앞서 임 전 차장과 양 전 대법원장의 연결고리였던 박병대 고영한 전 처장의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가운데 이번에는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개입한 정황을 토대로 검찰이 공모관계를 입증할 수 있을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구속이냐 기각이냐. 잇따른 영장 기각으로 제19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아온 법원은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이번에도 후폭풍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 앞서 보신 대로 어떤 결과가 나오든 파장이 예상되는데요. 이 문제 취재한 신지원 기자와 함께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 25년 후배인 판사가 다시 이제 판결을 맡게 됐는데 명재권 부장판사 검찰 출신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오는 2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321호 법정에서 열립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직 대법원장의 운명을 가를 이 사건, 검찰 출신인 명재권 부장판사가 맡게 됐는데요. 명 부장판사는 원래 검사로 임관을 했다가 11년 만에 판사 생활을 시작한 검찰 출신 법관입니다. 지난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합의부장으로 일을 하다가 사법농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로 이제 영장전담재판부의 업무가 가중하면서 지난해 한 9월부터 추가로 투입됐습니다. 영장전담재판부에 합류한 지 한 달 만에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잇따라 발부하면서 검찰 수사에 물꼬를 터졌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해 9월 말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냈던 차한성, 박병대,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영장을 발부했던 건데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자택에 대해서는 영장을 기각하면서 왜 자택은 안 되고 차량만 되냐 이런 의문도 나왔었는데 당시 당사자의 협조를 받아서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받아서 검찰에서 양 전 대법원장의 USB를 제출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함께 이렇게 직접적으로 일을 했던 전력은 없었던 거죠? 과거 경력은? 네, 법원 같은 지원에서 일을 했었다고는 하는데 배석 판사로 일을 한다거나 같이 업무를 한 결정적인 계기는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예. 그리고 또 같은 날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전 대법관이기도 했고요. 그 경우에 또 같은 날 구속 여부가 판가름되는데 허경호 영장전담판사 심리를 맡게 됐습니다. 원래대로라면 다른 법관이 맡을 거라는 예측이 많았었는데 그냥 그대로 맡게 된 거네요. 사실 지난 금요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후에 여러 가지 추측이 나왔었는데요. 이번에 구속영장이 다시 한번 청구된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의 경우 다른 판사가 맡게 될 거라는 예측이 우세했었습니다. 이미 예상되는 논란이었습니다. 허경호 영장전담부장 판사의 경우 박병대 전 처장의
함께 일을 했었던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의 배석으로 일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앞에 리포트에서도 말씀드렸었던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객관적인 판단을 이 사안에서 할 수 있겠느냐, 기대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재권 허경호 부장판사 대신에 명재권 임민성 부장판사, 지난해 임종원 전 차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었던 다른 판사가 영장심사를 맡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나왔었는데 빗나간 겁니다. 사실 법원에서는 재판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무작위로 사건을 배당합니다. 누가 어떤 사건을 맡을지 컴퓨터를 통해 사건을 배당을 하는데, 지난 금요일 배당을 했을 때 앞서 말씀드렸던 검찰 출신의 명재권 부장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처장 사건을 모두 맡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사안이 중대하고 기록도 방대하다 보니까 한 명의 판사가 두 피해자에 대한 사건을 모두 심리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내부 논의를 거쳐서 박 전 처장의 사건을 다시 배당을 했고, 그 결과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게 됐습니다. 예, 모레 23일에는 구속 여부가 어쨌든 판가름이 날 텐데, 그렇다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 그리고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각각 어떤 혐의를 갖고 있는 거죠? 네, 먼저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 작성한 구속영장 청구서는 분량만 260쪽에 이릅니다. 혐의는 총 40여 가지에 이르는데요. 먼저 일제 강제징용 소송 등 각종 재판에 개입했다, 진보 성향 법관을 뒷조사해서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 헌법재판소 기밀을 유출했다 등 총 40여 개 혐의가 있습니다. 또 앞서 지난해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에 대해서는 검찰이 지난 한 달 동안 보강 수사를 벌여왔는데요. 준비한 그래픽을 한번 보시면 박병대 전 처장의 경우에는 원래 일제 강제징용 소송을 개입하고 공보관실 운영비를 통해서 비자금을 조성했다, 이런 혐의 등으로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었는데, 이후 고교 후배가 탈세 혐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거를 무단으로 한번 재판 내용을 열람을 해줬다거나, 또 서기호 전 의원의 다시 판사 재임용 탈락 소송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추가해서 이번에 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예, 그렇다면 검찰이 전직 대법원장에 대해서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결정적인 이유는 뭐죠?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원 전 차장의 그 연결고리 중간에 있는 박병대 고영한 전 처장의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됐기 때문에 별다른 연결고리 없이 양승태 전 처장이 직접 개입을 했느냐, 이 부분에 좀 쟁점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단순히 업무를 보고받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재판을 지연시키고 재상고심을 주심이던 김용덕 전 대법관을 직접 만나서 판결 방향을 제시하거나, 전범기업 측 소속 대리를 맡았던 김앤장 소속 변호사를 독대한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또 무리야기 법관이라고 해서 당시 법원에 부정적인 목소리를 냈던 판사들에 대해서 인사 불이익을 줄지 여부에 대해 직접 부의 표시를 해서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김앤장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법관 인사불이익 문건, 그리고 대법원장의 지시사항을 상세히 기록한 전직 양형실장의 업무 수첩 등 이를 뒷받침할 물적 증거도 확보한 상황입니다. 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를 가릴 핵심 쟁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쟁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박병대 고영한 전 처장이 구속되지 않은 상황에서 직접 개입을 했는지, 공모관계를 밝힐 수 있을 것인지와, 또 통상적으로는 도주 우려가 있느냐 아니면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느냐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모관계가 얼마나 입증되는지, 또 도주하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얼마나 인정되는지가 쟁점인데요. 양 전 대법원장은 앞서 검찰 조사에서 실무진이 알아서 한 일이다, 또는 나는 기억 안 난다라면서 대체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바로 이 공모관계나 혐의 소명을 부인하려는 전략으로 해석이 됩니다. 또 이 밖에 양 전 대법원장이 주거지가 안정적이고 그동안 검찰이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는 주장을 통해서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를 없앨 것도 없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헌정사상 워낙 전례가 없는 일이다 보니까 사안의 중대성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실제로 질문에 답한 시간보다 진술 기록이 제대로 됐는지를 확인하는 데만 36시간 넘게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렇게 신중한 태도를 보인 만큼 모레 열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서도 오랜 시간을 할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해 박병대 전 처장의 경우 휴식 시간을 포함해서 한 5시간 넘게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진행이 됐고 고영한 전 처장의 경우 3시간 반 넘게 진행이 됐습니다. 둘 다 모두 자정 넘는 늦은 시간에 구속영장 심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23일입니다. 모레 오전 10시 반에 출석을 해서 영장 실질 심사가 열릴 텐데요. 조금 더 자세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구속기로에 놓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신지원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해외에서 국내로 대량의 필로폰을 밀반입한 일당에 경찰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공짜 여행을 미끼로 50대 주부들을 마약 운반책으로 이용했는데 그렇게 들여온 필로폰 양만 36억 원어치입니다. 김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스크를 낀 남성이 경찰에 붙들린 채 공항을 빠져나옵니다. 이 남성은 필로폰 유통 해외 공급 총책으로 알려진 58살 한모 씨. 한 씨는 2016년부터 캄보디아에서 대량의 필로폰을 국내로 들어온 혐의로 지난해 12월 캄보디아 현지에서 검거됐습니다. 구속 인원은 해외 밀반입책 2명, 국내 판매책 5명, 밀반입책 1명, 나머지 6명은 투약자입니다. 한 씨 일당은 SNS 등 인터넷을 통해 필로폰을 판매하고 국내로 밀반입하는 수법으로 필로폰을 전국으로 유통했습니다. 이들은 경찰 의심을 피하고자 필로폰 운반책으로 주로 50대 주부들을 이용했습니다. 직업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주부들을 상대로 공짜 캄보디아 여행을 보내준다면서 유혹했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에 필로폰을 속옷에 넣어 국내로 옮겨주면 수수료로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식입니다. 그렇게 공짜 여행 유혹에 넘어가 마약 운반책이 된 50대 주부들은 12명. 이들이 3년간 국내로 들여온 필로폰 양만 6kg, 36억 원치 규모에 달합니다. 2박 3일 캄보디아 내 명승지 관광과 수수료 300만 원을 수수하고 호텔 방 안에서 포장된 필로폰을 속옷에 숨겨 국내로 들여왔습니다. 경찰은 캄보디아 현지의 필로폰 공급책을 추적하면서 피해자들이 추가로 밀반입한 필로폰은 없는지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네, 기억들 하실 겁니다. 지난 2016년 드라마 혼술남녀 조연출을 맡았던 이한비 PD. 열악한 방송 제작 환경을 고발하는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후 그의 이름을 딴 인권센터가 만들어졌고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이 방송 노동자 현실에 대해서 이한비 PD의 아버님이시자 이용관 한빛 미디어 노동인권센터 이사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제가 소개했습니다만 고 이한비 PD 아버님이시기도 한데 자 인권센터를 만들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 그때 얘기를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예, 그 한비 씨 죽으면서 남기고 간 글에서 본인은 저연출을 하는 관리자로서 정규직 PD로서 그 대다수의 스태프들이 2-3시간 자고 촬영을 강행하는 그 노동 착취 구조에 죽음으로 항거하면서 한빛의 죽음을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이름을 따서 그 유지를 좀 받들어서 아들의 어떤 뜻을 기리기 위해서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흘 뒤에 24일이 1주년 맞이한다고 들었습니다. 지난 1년간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셨는데 대표적인 활동들 몇 가지만 좀 소개해 주시죠. 예, 미디어 신문고를 운영해서요. 방송 제작 현장의 네. 고발 사건들을 해결하고 특별 근로 감독을 요청하고 그런 것들을 모아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으며 수요일마다 노무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서울시의 협조로 BMC의 그 서울 미디어 쉼터를 열어서 미디어 노동자들의 쉼터 공간으로 제공하기도 했고 네. 토론회와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방송 제작 현장의 문제를 공론화하고 특히 그 과정에서 방송 작가 유니온이라든가 스텝 노조를 만들어 가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방송 제작 현장에서 예. 7월 1일부터 근로기준법이 개정돼서 올해죠. 올해 7월부터. 예. 작년입니다. 작년. 아, 작년 7월입니까? 예. 네. 저희가 주로 제작 현장에 돌아다니면서 12오프라는 그런 캠페인을 활동을 했습니다. 네. 즉 12시간 일하고 12시간 쉬자 이런 캠페인을 열심히 했습니다. 아, 그럼 캠페인은 잘 현장에 반영되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촬영 시간을 네. 제대로 지키지 않고 여전히 많은 개선이 일어나기는 했으나 네. 여전히 관습의 장시간 촬영 시간 부분이 아직도 제작 현장에서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은 드라마 황후의 품격 얘기였던 것 같은데 29시간 반 연속 촬영 논란 있었고 그때도 한빛센터에서 나섰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 예를 한번 좀 들어주시죠. 어떻게 좀 바뀐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열악한 환경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면 어떨까요? 예. 그 KBS나 MBC는 조금씩 개선하는 그런 노력이 엿보이는데요. 예. 여전히 SBS는 그 제작 관행을 지키지 않고 제작 관행이라고 해서 네. 하루에 황후의 품격 같은 경우는 21시간 촬영을 하고요. 네. 일주일에 120시간 촬영을 하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을 했습니다. 네, 그 가이드라인을 보면 주 68시간 근무 제한을 준수하라 이런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유예 기간을 갖는 게 제가 아까 7월 달을 헷갈렸던 건 그 유예 기간을 말씀드린 거였는데 지난 7월부터 이제 근로기준법이 바뀌어서 주 52시간 근무제가 있지만 이 방송 제작 현장은 유예 기간을 둔 거였죠? 예. 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 드라마 현장 같은 경우는 여전히 가이드라인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또 혹시 그 가이드라인 관련해서 또 지켜지지 않는 대목들은 현장에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턴키 계약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턴키 계약이요? 네. 예. 가이드라인 중에서는 턴키 계약을 없애고 가능하면 개별 계약을 원칙으로 한다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저희들하고 설정했었는데요. 네. 여전히 많은 제작 현장에서 제작사들이 턴키 계약을 좀 관행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짧지만 말씀을 들어보면 여러 가지 활동을 또 하셔서 바뀐 환경도 있지만 여전히 좀 열악한 환경들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끝으로 올해 계획도 좀 소개해 주시죠. 예,
그동안 이제 수요일만 저희가 그 노무상담을 진행했는데요. 네. 앞으로는 전담 노무사를 두고 매일 그 노무상담을 진행하고 특히 이제 그 방송 노동과 관련된 그 노조나 단체들과 연대 활동을 강화해가지고 예. 그 제작 환경 개선을 위한 뭐 여러 가지 캠페인, 그다음에 저희 한빛센터가 주관이 돼서 연구 활동, 실태 조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법 제도 개선을 꾸준하게 이렇게 진행하면서 저희 생각은 네. 이한비법을 제정하는 그런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아, 이한비법이요? 예, 네. 알겠습니다. 마침 1주년 기념일이 또 아드님 고인의 생일이라고 들었습니다. 뭐 네. 공식적으로는 이사장님이시지만 또 개인적으로는 고인의 아버님이신데 힘든 네. 또 하루가 되실 것 같은데 인터뷰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예. 네, 해외 연수 가서 물의를 일으켰던 예천군 의회가 의원 3명을 징계하겠다면서 특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의원직 전원 사퇴 요구에는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북 예천군 의회 본회의장. 의원 9명이 나란히 서서 방청객을 향해 절합니다.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절을 받지 않았습니다. 의원 모두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들이 버티면 예천이 죽어요. 당신들이 버티면 국민들이 분노합니다. 이어진 임시회. 의원 3명을 징계하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안건이 처리됐습니다. 해외 연수 중 가이드를 때린 박종철 의원을 포함해 권도식 의원과 연수단을 이끈 이형식 의장이 징계 대상입니다. 부의장에서 물러난 박 의원을 대신할 새 부의장도 뽑았습니다. 신양순 의원이 부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를 보는 주민들은 기가 막히다는 반응입니다. 전원 사퇴 요구는 무시하고 부의장을 뽑는다며 비난의 수위를 높였고 한 주민은 본회의장을 향해 신발을 던지며 거칠게 항의했습니다. 지금도 잊지 않았습니다. 전원 사퇴하세요. 제발 우리 국민 좀 살려주세요. 의원들은 사퇴와 관련한 질문에는 끝내 입을 닫았습니다. 혹시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사퇴하시는 건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윤리위는 열흘가량 회의를 진행해 의원 3명의 징계 수위를 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은 모두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군의회는 다음 달 1일 본회의를 열어 징계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원희룡 제주지사에게 검찰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원 지사가 선거를 여러 번 치른 경험이 있어서 공직선거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범행에 이르렀고 재선에 도전하면서 사전 선거 운동을 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원 지사는 지난해 지방선거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 5월 서귀포시 예식장과 대학교 축제장에서 청년 관련 공약을 밝히고 지지를 호소해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네, 대구 경북 지역에 이어서 경기도에서 홍역 확진 환자가 잇따르는 가운데 서울과 전남에서도 홍역 환자가 1명씩 발생한 사실이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오늘까지 확진 환자는 총 30명으로 늘며 확산 추세인데 보건당국은 발생 사실을 숨기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정혜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7일 30대 A씨가 서울의 한 병원을 찾았습니다. 지난해 말 베트남 여행을 다녀온 뒤 몸에 발진이 생겨섭니다. 진찰 결과 홍역이 의심됐던 A씨는 곧바로 다른 병원 감염내과를 찾았고 그곳에서 홍역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구에 이어 서울에서 발생한 첫 환자였습니다. 그러나 서울뿐이 아니었습니다.
전남에서도 30대 B씨가 필리핀을 다녀온 뒤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건당국이 대구, 경북과 경기도의 환자 수만 알려왔기 때문에 서울과 전남 사례는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YTN 보도 이후 뒤늦게 보도 참고 자료를 내고 서울과 전남 환자 등을 산발적으로 발생한 환자라고 따로 분류해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과 전남의 경우 2명 이상 집단 발병 사례가 아니어서 이번 홍역 유행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직 옆으로 확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산발 사례라고 하고요. 산발 사례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가 대응하고 모니터링하고 있고 산발 사례에 대해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일괄적으로 발표를 하거나 집계를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지난 11일 시흥에서 생후 8개월 된 영아가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주말까지 인근 안산에서 8명이 홍역에 감염됐고 1명의 환자가 더 나왔습니다. 안산 환자 가운데 일부는 시흥 환자와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만큼 전염력이 강해 민관 협력과 정보 공유가 필수적인데 보건당국이 1명 발병은 유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하는 건 사태 악화를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지난해 12월 대구를 시작으로 확인된 홍역 환자 수는 총 30명입니다. 유행 지역인 대구, 경북과 경기도 시흥, 안산이 각각 17명과 10명이고 서울, 경기, 안양, 전남 각 1명씩입니다. 연령대별로는 만 4세 이하가 15명, 20대 9명, 30대 6명입니다. YTN 김정혜입니다. 네, 우리 모두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의 새해 목표 가운데 하나가 바로 다이어트가 아닐까 싶은데 작심 3일로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오늘 뉴스큐에서는 지방 잡는 저승사자 스포츠 트레이너 쇼리 씨와 함께 건강하게 다이어트하는 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지방 잡는 저승사자 이건 별명은 괜찮으세요? 오랜만에 오랫동안 네. 지어진 별명인데 그 당시 때 제가 이제 2007년도에 처음으로 다이어트 프로젝트를 시작했을 때 지어진 예. 별명이에요. 그 당시 때 하도 고함을 치고 비만자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비만 잡는 저승사자, 그러면 지방 쇼리 잡는 씨하고 저승사자. 운동하면 지방이 잡히는 건가요? 사실 저랑 운동해서 1kg도 못 빼신 분들 많아요. 다 자신들의 의지고 그분들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뺀 겁니다. 성공했고. 네. 네. 다이어트 계획 때문에 또 네. 뭐 새해 되면은 문의도 많이 올 것 같아요. 어떻게 빼야 되냐, 아니면 뭐 그렇죠. 사실 트레이닝 좀 이제 해달라. 1월 달에 이제 가장 뭐 저를 비롯해서 많은 뭐 트레이너분들한테 문의가 많이 올 거예요. 1월 달에 네. 많은 분들이 결심을 하잖아요. 예.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래서 연락은 많이 옵니다. 사실 1월 달에는 헬스장도. 그렇게 연락이 오면 가장 먼저 해주는 얘기가 있습니까? 연락이 연락이 오면 네, 뭐 저한테 어떻게 오면 다이어트 해야 된다, 맞아요. 뭐 이런 계획들을 물어보면 가장 먼저 해주는 이야기가 우선적으로 음식부터 지켜라죠. 저는 음식부터 지켜라. 음식이 음식이요? 70%지 운동은 30%다. 왜 음식이 더 중요한 건가요, 그러면? 사실은 다이어트에 있어서? 다이어트에 있어서 음식이 70%예요. 사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많이 먹고 운동으로 열심히 하면 폭식하고도 3-4시간 운동 열심히 하면 다 빠질 거라 생각하는데 그게 안 돼요. 안 되고 정말 적당한 양을 먹으면서 운동은 적당히 해주는 게 가장 좋더라고요. 제 경험에서. 예. 그러면 운동량은 어떻습니까? 뭐 하루 기준으로 사람마다 네,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또 상식이 있습니다. 네. 유산소 운동은 40분 후부터 지방이 탄다. 맞아요. 아니에요. 20분이라는 얘기도 있던데. 네, 20분 이후부터 무조건 최소 20분 해야 된다.
사실 고강도 운동 트레이닝으로 해서 뭐 15분 만에 연소를 시키는 방법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그냥 저는 하루에 일단 15분 정도만 일단 하셔도 집중해서 대신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데요. 단 15분을 집중해서 하셔야 돼요. 집중해서 40분과 제대로. 15분은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근데 그 15분을 집중해서 한다라는 게 그 뛰는 게 그냥 뛰는 거일 텐데 그 집중해서 한다라는 어떤 의미가 또 따로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 한 1분 정도 워밍업을 천천히 했다가 30초는 조금 더 빨리 합니다. 그래서 1분 천천히, 30초는 또 정말 또 빠르게. 그렇게 해서 인터벌 강도로 해서 네.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해주시면 아무리 바쁘신 분들도 유산소 운동을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아까 식단도 얘기하셨는데 네네. 뭐 전문적인 이런 식단이 필요한 건가요? 아니면 좀 뭐 인터넷을 활용할 수도 있고 그것도 사람마다 달리 또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식단도? 식단이 사실은 많은 식단들이 있어요. 네. 뭐 많은 식단들이 나오고 있는데 얼마 전에 나왔고 하는데 그 식단 방법이 사실 꾸준히 못해요. 사실 많은 분들이 탄수화물을 줄이고는 못 살잖아요. 그래서 시간대가 중요해요. 뭘 먹냐보다 중요한 거는 언제 먹냐.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 12시부터 난 12시부터 2시까지가 여러분들이 황금 타이밍, 저는 먹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을 섭취를 많이 해주셔도 돼요. 12시부터 2시 사이에는. 낮 12시부터 2시? 낮 12시부터 2시입니다. 네. 근데 왜 먹고 싶은 건 밤 12시부터 2시? 그게 왜 그러냐면 낮 12시, 2시에 네. 탄수화물을 부족하게 드셨던 분들이 밤에 갑자기 미친 듯이 탄수화물 땡겨요. 네. 그래서 폭식하는 경우도 있고 점심에 다이어트 음식 닭가슴살 고구마 먹고 밤에 갑자기 라면이 땡기잖아요. 맞아요. 라면이 먹고 싶으면 점심에 12시, 2시에 드세요. 그리고 저녁만큼은 7시 이후부터 자기 전 4시간 전에 탄수화물을 좀 조심하시면 돼요. 자기 전 4시간 탄수화물 조심해라. 네. 마침 말씀 나온 김에 지금 오늘 하루 종일 네. 인터넷 화제가 FMD 식단이라고 그렇죠. 많이 화제되고 하더라고요. 있더라고요. 간헐적 네. 단식인가요? 네. 네. 그건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저도 그 식단을 따라 해본 적이 있어요. 해보고 싶어서 해봤는데 네. 그게 이제 시간대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하다 보면 이 시간만 먹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단기간에 했을 때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예. 꾸준히 하다가 보면 사실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단시간 내는 추천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가장 권해드린 거는 삼시세끼를 아침엔 간단히 거르지 말자. 점심엔 탄수화물을 충분히 먹자. 네. 저녁에는 단백질 위주, 야채 위주로 식사하자. 네, 그 세 가지 정도 지켜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식단이 뭐 검색어에 오르기도 했고요. 네네. 이렇게 뭐 다이어트 방식들도 다양할 텐데 네. 이것만은 절대 하지 말라 하는 뭐 잘못된 다이어트 네. 방식이 있습니까? 이것만은 꼭 하지 말라. 저는요. 밤에 짠 거 먹고 일부러 물을 안 드시고 주무시는 분도 있어요. 부을까 봐. 근데 짠 거를 드셨으면 물을 더 드셔야 돼요. 근데 짠 거를 드시고 물을 일부러 안 드세요. 물까지 단식을 해버려. 그럼 그 다음날 몸무게는 안 늘어요. 근데 노폐물이 쌓이면서 잘못하면 부종도 일어날 수 있고 건강에는 정말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짠 거 먹고 물 안 드시는 습관. 몸무게 걱정하시느라고 그거 안 좋습니다. 물 드셔야 돼요. 오히려 더 드셔야 돼요. 그런 설명은 저희가 뭐 여러 번 듣기도 네. 하고 네. 접할 일이 많은데 네. 정신적으로 사실 정신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좀 그죠. 내가 나를 다잡을 수 있는 어떤 무슨 표 같은 게 있을까요?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 성공하기 위해서 딱 마음을 먹어요. 그리고 작심삼일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작심삼일 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권해드리는 게 3일 동안 운동을 하세요. 운동하고 네. 좀 식단을 지킵니다. 그리고 하루는요 쉬세요. 그리고 3일은 다시 한번 하세요. 그리고 또 하루는 쉬세요. 여러분들 그게 제가 많이 하고 있는 다이어트고 네. 실제로 3일 동안 집중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근데 하루는요 몸도 쉬게 놔둬야 돼요. 그럼 다시 마음을 잡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작심삼일 하시는 분들께는 작심삼일로 운동을 하시는 게 좋아요. 3일하고 하루 쉬고 3일하고 하루 쉬고 그런 그렇군요. 식으로. 그러다 보면 몸은 바뀌어 있습니다. 예. 다이어트도 성별이나 뭐 네. 체질 그리고 몸무게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들을 할 텐데 공통적으로 이 다이어트 방법이라고 할까요? 네. 가장 효과가 좋은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다이어트 뭐 연령대, 남녀노소 분명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 시간을 가장 오랫동안 유지했잖아요. 네.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먹는 음식은 고지방과 고염분을 피해랍니다. 아침에 아무리 바빠도 거르지 말자 대신 아침에 고지방 고염분을 피하면요 여러분들 원하는 샌드위치에다가 커피 라떼 한 잔 괜찮아요. 근데 아침부터 일어나서 아침을 공복 시간 가장 오래 유지했는데 12시 1시에 점심에 갑자기 아침을 거르고 짠 거 드시는 분들 몸에서 확 흡수하죠. 그래서 아침은 거르지 말자 고지방 고염분 드시지 말고 간단히 저칼로리 드시자.
네.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오늘 숄린 씨가 나온다고 네. 하면 운동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것도 굉장히 관심사 중에 하나일 것 네. 같은데 최근에 또 논란이 됐던 게 약물 복용이잖아요. 운동하시면서 네네. 뭐 좀 더 멋있게 만들려고 약물 뭐 보조제라고 맞아요. 해야 되나요? 또 뭐 네. 그런 것들을 복용해서 뭐 유명한 분들도 네네. 유튜브를 통해 뭐 공개하기도 아, 했는데 맞아요. 네, 그런 저도 부분들은 봤어요. 전문가로서 네. 뭐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그런 단백질 같은 걸 먹어야 되느냐? 그렇죠. 사실 보충제는 단백질 보충제는 보충제일 뿐이에요. 예. 많은 분들이 잘못 생각하시는 게 단백질 보충제를 많이 먹으면은 근육이 많이 나오고 또 다른 보조제를 많이 섭취하면 근육이 많이 나올 거라 생각하는데 정말로 오남용을 하다가 오히려 건강까지 해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보충제이기 때문에 일단 식사, 일반 식사에 최우선을 두시고 네.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신 분들은 좀 드셔도 좋아요. 근데 오남용은 무리고 또한 약물은요 절대 안 되죠. 정말 호르몬이든 약물은 절대 안 됩니다. 네. 처음 시작하신 분들 더욱더 안 되죠. 특히나 요즘 뭐 겨울이고 미세먼지도 많아서 바깥에서 운동하기 힘든 분들도 많고 또 여름에 더워서 힘들고 이렇게 이래저래 이유들도 많이 있는데 집에서 트레이닝하는 홈 트레이닝 이런 것들도 요즘에 많이 뜨고 있거든요. 그렇죠. 요즘 이제 홈 트레이닝이 대세죠. 많은 분들이 이제 미세먼지에다 바빠서 또 뭐 헬스클럽 안 간다 하는데 네. 집에서 그냥 제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걸 하나 알려드리면 그냥 소파에서 앉아있어 드라마 보시면서 네. 소파에 앉아 허리를 펴고 그냥 다리를 한 짝 딱 들어주세요. 저 지금 왼쪽을 들었거든요. 카메라에서 안 보고 다리를 든 다음에 팔을 앞으로 쫙 뻗어준 다음에 이 상태에서 그냥 허리 트위스트해요. 근데 다리를 제가 지금 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 보여서 그러는데. 펴서 띄우신 그렇죠. 건가요? 다리를 펴서? 띈 상태에서 한쪽씩 이렇게 1분 동안 해주시면요. 코어부터 하체 근육, 허리 운동이 같이 돼요. 그리고 1분 했다가 반대쪽 오른쪽 다리를 들고 이제 그 다음에 다시 또 트위스트. TV 보시면서 드라마 보시면서 그런 식으로 하면 좋습니다. 예. 네, 밖에 못 시간에. 나갈 예. 경우는 드라마 그래서 보시면서 말씀 나온 김에 또 1분 운동법이라고 그래서 요즘에는 네. 뭐 SNS나 뭐 동영상을 통해서 집에서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전문가 입장에선 좀 이럴 때 주의할 점들도 있을 것 같아요. 뭐 함부로 따라하다가 다치는 경우도 생길 수 그렇죠. 있고. 집에서 그냥 영상만 보고 그 동작을 똑같이 따라 하려다 보면은 네. 급하게 합니다. 급하게 하다 보면 막 뛰고 하다 보면은 오히려 발목이 다치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영상 들어가기 전에 충분히 목부터 발목까지 스트레칭을 충분히 한 다음에 좀 천천히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급한 천천히요? 마음에 몸무게를 막 줄이려고 땀을 빨리 흘리려고 막 하다 보면 관절만 아프거든요. 다치고. 네. 일단 또 셜리 씨도 아이를 키우고 계실 아, 네. 텐데 네. 요즘에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 키 성장에도 관심이 많거든요. 네. 혹시 아이들이 그 또 공부하려고 앉아 있다 보면 비만해지기 쉬운데 아이들이 학생들이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운동법은 또 없을까요? 사실 학생들이 좀 많이 뭐 트램펄린도 하고 많이 이제 뭐 줄넘기도 하고 하는데 집에서 저는 그래요. 사실 이제 성장기 있으신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스트레칭, 다리 스트레칭을 좀 많이 해줘라. 그리고 밤에 자기 전에도 하체 스트레칭 이렇게 줄넘기를 했으면요. 네. 중요한 거는 스트레칭도 같이 해주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그냥 줄넘기만 하고 그냥 끝내셔요. 근데 다리를 꼭 혈액순환 풀어주는 거 늘리고 스트레칭하는 걸 꼭 해라. 권해드립니다. 네. 끝으로 이제 뭐 아까 계속 저희가 다이어트 네. 뭐 얘기하지만 결국은 건강해지기 그렇죠. 위해서 운동을 건강이죠. 하는 거고 네, 네. 식단 조절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좀 뭐 작심삼일 되지 않도록 올해 좀 계획을 길게 한번 짜면 좋겠다. 좀 조언해 주세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꾸준한 다이어트 비법을 원하세요. 근데 사실 이제 운동이 어렵다, 운동신경이 없다, 그래서 포기하신 분들이 많은데 네. 사실 그렇습니다. 이제는 하루에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들 한 3분씩만 일단은 3분씩을 밥을 먹기 전에 3분씩 걷는 동작이든 아까 제가 알려드린 트위스트 동작이든 뭐 스쿼트든 해서 10번씩 뭐 하루에 한 3세트 정도 해줘도 좋고요. 3분씩만 해줘도 좋아요. 근데 단 네. 먹기 위해서 운동하자입니다. 많이 먹고 나서 후회하면서 운동할 생각하지 마시고 먹기 위해 먹기 전에 한 3분 정도 운동을 하고 드시면은 훨씬 더 몸에 쌓이잖아요. 많이 먹으면 쌓이는 그거를 좀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제 경험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운동을 하면 실제로 그럼 지방이나 뭐 이런 뭐 맞습니다. 그거 지방을 태우는 데 태워주면 도움이 돼요. 되나요? 예, 그래서 제 경험에서 말씀드리면 저도 밥 먹기 전에 좀 오늘 주말에 많이 먹는다, 폭식을 네. 한다 하는 날이다 그러면 운동을 하고 그 음식을 먹어요. 저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그래요. 네. 여러분들 이제 음식 너무 막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운동하면서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먹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생활 운동하자. 속에서 3분 운동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방 잡는 저승사자 스포츠 트레이너 숄리 씨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손혜원 의원이 투기 의혹과 관련해 예고한 대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검찰은 시민단체가 손 의원이 목포 문화재거리 지정 과정에서 문화재청에 압력을 가했다는 고발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손혜원 의원의 투기 의혹에 대해 야3당이 함께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바른미래당은 특검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가 정쟁으로 가선 안 된다며 국정조사나 특검을 수용할 생각이 없음을 내비쳤습니다. 젊은 빙상인연대 측이 빙상계 성폭력 추가 피해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성폭력 피해 선수가 충격으로 빙상계를 떠났는데 이 과정에서 빙상계 숨은 권력자 전명규 교수가 깊이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명규 교수는 기자회견을 열고 성폭력 은폐 정황을 비롯한 각종 논란에 대해 정면 반박하면서도 의혹을 제기한 단체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사법농단의 정점으로 꼽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영장실질 심사가 모레 오전부터 열립니다. 사상 첫 전직 대법원장 구속영장 심사는 검찰 출신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았는데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네, 59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에 도전하게 된 축구대표팀이 16강전을 하루 앞두고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양시창 기자. 네, 두바이입니다. 네, 조금 전에 우리 대표팀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그 내용 먼저 전해주시죠. 네, 축구대표팀의 공식 기자회견은 제 뒤로 보이는 두바이 라시드 경기장에서 열렸습니다. 바로 내일 한국과 바레인의 16강전이 열리는 장소입니다. 벤투 감독은 기자회견장에 황의조 선수와 함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벤투 감독은 우선 16강전 상대인 바레인에 대해 빠르고 강한 공격진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척 치열하고 어려운 경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상대 역습을 얼마만큼 잘 저지하느냐가 승부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부상으로 팀을 떠난 기성용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부상으로 남은 기간 경기에 나설 수 없다고 판단해 기성용 선수와 다른 코치들과 함께 의논해 소속팀 복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황의조도 이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요. 황의조는 기성용의 중도 이탈로 인해 우리 대표팀이 우승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하나 더 생겼다면서 꼭 우승해서 기성용에게 보답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예상 선발은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였던 중국전과 비슷할 전망입니다. 황의조 원톱에 이청용, 손흥민, 황희찬이 2선에 포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성용 없는 중원은 역시 정우영과 황인범 조합이 나서고요. 포백도 큰 변화 없이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권, 김민재 선수가 중앙에 서고 좌우는 김진수와 이용이 설 전망입니다. 네, 기성용 없는 중원. 자, 기 선수가 빠져서 분위기가 침체되지 않을까 걱정도 되긴 하는데 양 기자가 현장에서 볼 때는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제가 어제 대표팀의 훈련 모습을 쭉 지켜봤습니다. 표정은 비교적 밝은 모습이었습니다. 선수들끼리 서로 장난치는 모습도 눈에 보였고요. 또 감독과 코치, 선수들 모두 편안하고 여유로운 또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기성용 선수의 중도 하차 소식이 대표팀에게는 대형 악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수들은 사기가 떨어지기보다 오히려 더 큰 책임감을 느끼는 모습이었습니다. 앞서 황의조 선수의 언급도 전해드린 것처럼 기성용의 이탈이 오히려 선수들을 하나로 뭉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성용의 이탈로 중원을 책임지고 있는 정우영과 황인범의 어깨가 더 무거워졌는데요. 특히 황인범은 평소에도 우상으로 기성용을 꼽을 정도로 기성용에 대한 존경심이 큽니다. 이번 대표팀에서도 기성용은 황인범의 멘토 역할을 하기도 했는데요. 어제 황인범 선수의 인터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경기를 어떻게 풀어나갔으면 좋겠다라고 그냥 그런 식으로 같이 있을 때 해주셨고, 제가 우상으로 삼는 형이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준다는 게 참 감사한 것 같고, 또 그만큼 더 책임감도 생겨서. 기성용의 이탈이 대표팀 전력에 큰 손실인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정신무장의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도 있는 만큼 내일 경기를 지켜봐야겠습니다. 내일 한국과 바레인의 16강전 소식을 더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두바이에서 YTN 양시창입니다.
네, 손혜원 의원 논란에 휩싸인 목포 시민들, 근대 역사 문화공간 활성화 사업에 차질이 생기지는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도심 재생 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연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손혜원 의원 투기 의혹이 불거진 지역 주민이 목포 옛 도심을 살리자는 서명을 받습니다. 원주민까지 투기꾼으로 몰려 매도당하고 있다며 고통을 호소합니다. 내일은 조금은 나아지겠지라는 작은 희망으로 버티고 있는 주민들의 소중한 마음을 건들지 마달라. 부서지고 방치된 집이 수두룩한 동네가 환골탈태할 기회를 앞두고 주민은 당혹스럽기만 합니다. 너무너무 이게 가슴 아프고 너무 황당하죠. 어떻게 되면은 우리는 조금이라도 이렇게 활기가 넘치고 하니까 이제 저희 동네가 좀 살아나나 보다 했는데 지금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난리를 치고 이렇게 하니까. 목포 지역 시민단체도 기자회견을 열어 손 의원 파문으로 사업이 위축되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자칫 이제 겨우 뿌려진 원도심 활성화의 씨앗이 싹도 트기 전에 밟혀버릴까 안타까운 마음이다. 목포시는 근대 역사문화공간 재생 활성화 사업을 애초 취지대로 차질 없이 진행할 방침입니다. 당장 올해 역사문화공간 안에 있는 건물을 사들이고 정비할 계획입니다. 전문가 자문이라든지 그리고 조례 제정 또 여러 가지 주민들과의 어떤 관계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좋은 계획을 마련하는 그런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20여 곳이 넘는 부동산을 사들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손 의원에 대한 여론도 곱지만은 않습니다. 목포가 투기 지역이라고 이렇게 비춰져 버린 거예요. 이게 그랬을 때는 자칫 이 사업이 하는 과정 중에 차질이 빚어질 확률이 있다. 언론의 관심을 끌면서 오랜만에 주말에 사람들로 북적였다는 목포 옛도심. 목포 시민은 손혜원 의원 파문이 옛도심 활성화에 어떤 영향을 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네, 서울에선 박원순 서울시장이 오래된 가계 보존 등을 이유로 을지로 공구거리 재개발을 보류하면서 반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토지주들은 면담을 요청하며 거리로 나섰고 재개발 지역 내 대표적인 노포인 을지면옥과 다른 토지주 사이에선 진실 공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박광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계획대로 철거하고 재개발을 수호하자! 을지로 공구거리의 땅 주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유명 평양냉면집 을지면옥 철거 논란 속에 박 시장의 재개발 보류 선언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참가자들은 수백억 자산을 가진 을지면옥이 감정가 4배를 보상비로 요구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지만 토지주가 2분이나 자살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서울시의 오락가락한 행정 때문에 지금 와서 또 원위치 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처사라고 판단됩니다. 을지면옥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맞섰습니다. 남이 받는 대로 우리도 다 같이 받는 거지. 우리가 무슨 특별난다고 무슨 뭐를 요구를 해요. 2억이라는 얘기는 뭐 한 적이 없으니까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하지만 실제 공구거리가 삶의 터전인 공구 장인들에겐 진실 공방은 의미가 없습니다. 일부 지역은 벌써 철거가 시작됐습니다. 물론 재정비 자체는 필요합니다. 골목은 이처럼 양팔을 벌리면 닿을 정도로 좁고 건물 곳곳에도 세월의 흔적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갈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도로 하나를 건넌 지역은 철거가 본격화되면서 월세가 50만 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수십 년 됐지, 오래됐죠. 우리는 모르죠. 그거 하는 사람들이 알지. 아직 통보가 없으니까. 그만둘 거예요. 돈보다도 집단 이주 대책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부품 하나하나가 바로 필요한 공구업 특성상 함께 모여 있어야 빛을 발하기 때문입니다. 36년 전 1,500만 원이 넘는 돈을 권리금으로 주고 들어온 공구 장인. 차라리 아파트를 샀더라면 하는 후회 속 철거 날짜를 기다립니다. 권리금을 1,750만 주고 들어왔어요. 이 시장 형성이 돼가 돌아가는 거지 일 개인 때문에 돌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다 같이 갈 수 있는 우주 대책을 세워주시든지 정부에서라든지. 이미 400여 곳이 넘는 가게가 문을 닫으면서 공구거리 생태계에도 비상이 걸린 상황. 오래된 유명 맛집뿐 아니라 자신들에게도 관심을 가져달라는 공구장인들은 어느 때보다 추운 겨울을 맞고 있습니다. YTN 박광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하고 소선거구제로 지역구 의원 200명을,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비례대표 의원 100명을 각각 선출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했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해당 내용을 민주당의 선거제 개혁안으로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2015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한 안을 기본으로 조금 변경했다면서 비례대표를 100명으로 늘리면 지금보다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고 국민 대표성도 강화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최순실의 실체를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는 대구와 부산을 방문한 자리에서 국무총리로 재직하는 동안 국정농단을 막아내지 못해 안타깝고 송구스럽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병역 면제 논란에 대해선 이미 검증이 끝났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청와대를 떠난 지 2주 만에 대통령 외교특보로 위촉됐습니다. 청와대는 비서관 4명의 전부 인사도 단행했는데 아직도 길게는 2달 가까이 비어있는 비서관 자리를 다 채우지 못했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남북관계를 제외하고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전면에 나섰던 유일한 외교 현안은 아랍에미리트와의 관계입니다. 재작년 12월 대통령 특사로 무함마드 왕세제에게 친서를 전달했고 한 달 뒤 방한한 칼둔 행정청장도 직접 맞이했습니다.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외교관계 하면서 양국관계를 더 많이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서실장에선 물러났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임 전 실장을 아랍에미리트 특임 외교특보로 위촉해 양국 관계를 이어가도록 했습니다. 올해 초로 추진되고 있는 무함마드 왕세제의 방한을 준비하게 될 거라는 설명입니다. 함께 물러났던 한병도 전 정무수석은 이라크 특임 외교특보로 위촉돼 오는 27일 특사로 파견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청와대 비서관 4명의 자리를 차례대로 바꾸는 인사도 발표됐습니다. 총선 준비를 위해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사직하고 그 자리에 김영배 정책조정비서관이 임명됐습니다. 정책조정비서관은 이진석 사회정책비서관, 사회정책비서관은 민영배 자치발전비서관, 자치발전비서관은 김우영 제도개혁비서관이 이동했습니다. 자리 바꿈 인사만 나오면서 공석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의전비서관과 과학기술보좌관, 제도개혁비서관, 고용노동비서관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청와대는 공석인 자리도 검증이 끝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의전비서관의 경우 인사공백이 2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한일 레이더 공방과 관련해 일본이 우리와 더 이상 협의하지 않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라며 경보음 같은 소리를 또 공개했는데요. 먼저 일본 방위성의 주장, 도쿄에서 황보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해 말 일본이 일방적으로 공개한 영상입니다. 우리 광개토 대왕함이 사격 전 단계에서 사용하는 위험한 사격관제 레이더를 비췄다며 일본 초계기 승무원들이 대화를 나눕니다. 대화만 오갈 뿐 다른 특별한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 초계기 안에서 울린 소리가 있다며 일본 방위성이 18초 분량의 음성 파일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이 소리는 레이더의 음파 신호를 소리로 바꿔 승무원에게 전하는 것으로 당시 사격관제 레이더에 노출돼 이런 탐지음이 울렸다는 겁니다. 일본 방위성은 이 소리가 우리 군함이 사격관제 레이더를 비춘 확실한 증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に関する事実関係について国民をはじめ対外的に丁寧な説明をする必要があるという形を 방위성은 또 홈페이지에 레이더 논란에 대한 최종 입장문을 올렸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우리 정부와 더 이상 협의하지 않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우리 군함이 사격관제 레이더를 비춘 게 분명한데 한국이 엉뚱한 주장을 계속하기 때문이라면서 협의 중단 책임을 우리 쪽에 떠넘겼습니다. 하지만 한일, 한미일의 방위 협력은 북한의 핵 문제 해결과 동아시아 안전 보장 환경에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위한 노력은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현입니다.
국방부는 일본 방위성이 구체적인 근거 자료 제시 없이 이른바 전자파 접촉음만 공개하고 사실관계 검증을 위한 양국 간 협의를 중단한다고 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일본 방위성의 자국 초계기가 내놓은 전자파 접촉음은 우리가 요구한 탐지 일시, 방위각, 전자파 특성 등을 전혀 확인할 수 없고 실체를 알 수 없는 기계음이라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번 사안의 본질은 인도주의적 구조 활동을 하던 우리 함정의 일본 초계기의 저공 위협 비행이라며 이에 대한 재발 방지와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지난해 미중 무역 전쟁 등의 여파로 중국 성장률이 6.6%를 기록하며 2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성장률은 6% 초반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무역 전쟁이 지속할 경우 5%대에 그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박혜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해 중국의 국내 총생산 GDP가 6.6% 성장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작년 3월 전인대에서 중국 정부가 제시한 6.5% 안팎 성장이라는 목표치는 일단 달성했습니다. 坚持以供给侧结构性改革为主线，凝心聚力，攻坚克难，经济社会发展的主要预期目标较好完成。 하지만 6.6%는 1989년天安门 민주화 시위의 영향으로 성장률이 3.9%로 급감한 1990년 이후 28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중국 성장률은 2010년 10.6%로 정점을 찍고 2016년까지 6년 연속 하락하다 2017년 잠깐 반등한 뒤 다시 내림세로 돌아섰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의 여파 속에 경기 둔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분기별 성장률은 이 같은 추세를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1분기 6.8%에서 계속 하락 추세를 이어가더니 4분기에는 6.4%까지 떨어졌습니다. 중국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더 암울합니다. 세계은행은 6.2%로 예상했고 일부 글로벌 투자은행은 무역 전쟁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성장률이 5%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중국 정부가 대규모 감세와 투자를 통한 경기 부양에 적극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박기천입니다. 네, 두 손을 불끈 쥐고 있는 손혜원 의원. 화제의 도시 목포라는 글자도 관역 한가운데 선명하게 보입니다. 결사항전을 다짐한 듯한 손혜원 의원 옆으로 박지원 의원도 아래 보이죠. 투기의 아이콘이라고 손 의원을 지적을 했는데 손 의원은 다시 박지원 의원을 향해서 배신의 아이콘이라며 설전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정치 공방 속 고소고발이 예고되면서 진실 공방은 검찰로 넘겨졌는데요. 난데없이 쏟아진 국민적 관심에 목포 민심도 갈리고 있지만 이 관역 한가운데 목포가 눈물을 흘리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반짝 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어 더 춥게 느껴졌는데요. 내일은 오늘보다 추위가 덜합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3도로 오늘보다 4도가량 높겠고 낮 동안에는 햇볕이 내리쬐면서 기온이 제법 오르겠습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이 6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보다 2도가량 높아 비교적 온화하겠습니다. 다만 대기가 정체되는 가운데 오후부터 중국발 스모그도 유입되면서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외출하시는 분들은 황사용 마스크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또 대체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면서 대기가 더욱 메마릅니다. 특히 동쪽 지방에는 건조특보도 발효 중인 만큼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영하 3도, 대전 영하 5도, 광주 영하 2도, 부산 1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도 오늘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6도, 대전 9도, 광주 11도, 부산도 11도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예년 기온을 웃돌며 큰 추위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